정말 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도 듣는 약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독감을 아스피린으로 치료하는 데 따르는 위험. 의사에게 이런 경고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독감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실제로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콤파진이나 토라진 그리고 타이건 같은 구토 억제제들도 마찬가지다. 원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콤파진과 토라진은 특히 위험하다. 이 약물들은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라이 증후군과도 관계가 있다. 라이 증후군은 뇌염과 간염에서 주로 나타난다. 최근엔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에는 아스피린과 이런 약물들을 처방하지 말라고 권장되고 있다. 더구나 독감이라는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약효가 결합되어 라이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독감이나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종류의 투약도 하지 말기를 권한다. 아이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거든. 적절한 양만큼만 약을 먹이되 하루 이틀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아이가 가장 심하게 괴로워하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만으로 제한한다. 서너 가지 증상을 한꺼번에 치료하려는 종합 감기약을 먹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시럽으로 된 감기약들에는 고농도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쩌면 제대로 된 성분은 그것뿐인지도 모르겠지만 알코올 성분 덕택에 감기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잠을 잘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런 효과라면 아이들이긴 하지만 브랜디 한 잔이 나을 수도 있다. 브랜디는 최소한 아이들에게 필요치도 않은 약물로 오염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실정이라면 맥주? 와인? 아주 조금, 네. 감기나 독감에 걸린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의사는 한두 가지 증상을 완화시켜줄 약들과 더불어 아마도 여러 증상들을 한꺼번에 다루는 종합 감기약을 처방할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가장 자주 처방되는 약품 목록에서 수위를 다투는 많은 약들이 이 범주에 속하며 그 중에서 많은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은 FDA에서 효과를 입증하거나 시판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 약들의 효과도 의심스럽고 모든 투약을 중지하면 환자들이 더욱 잘 지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처방을 내린다. 유감스럽게도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려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따로 있다. 바이러스성 감염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항생제를 처방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진짜 위험이 있다. 몇십 년 전 항생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온 세상 사람들은 항생제를 궁극의 구명약으로 받아들여왔다. 처음에는 항생제가 적절한 용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연 기적의 약이라는 라벨을 달 만한 가치가 있었다. 항생제는 매독이나 임질 같은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던 감염 질환들을 정복했다. 일부 낙천적인 미래주의자들은 모든 박테리아성 감염 질환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새로운 형태의 치료 수단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대개 그렇듯이 극단은 곧 보통이 되었다. 항생제를 처방하는 질병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졌다. 처방에서 항생제가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는 생각지 않고 말이다. 원래는 목숨을 위협하는 박테리아성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항생제지만 지금은 여러 항생제가 감기와 독감을 치료하려고 처방되고 있다. 바이러스성 감염을 치료하겠다고 항생제를 처방해서 위험한 부작용에 환자를 노출시키고 불필요하게 돈을 낭비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의사들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백치 같은 의료 행위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더욱 나쁜 영향이 존재한다. 만연된 항생제의 무차별적인 사용으로 인한 더욱 위험한 이중의 해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미생물이 나타난다는 점과 둘째, 아이가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항생제를 접하게 되면 나중에는 알려진 모든 치료법에 내성이 있는 미생물에 감염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제가 늘 걱정하고 늘 드리는 말씀이 딱 이 대목이에요. 정말 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도 듣는 약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 의사들, 특히 소아과 의사들이 항생제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실제로 항생제는 예외적으로 처방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규범처럼 되어 있다. 항생제의 사용에 관한 한 병원의 연구 결과에서는 전체 환자의 3분의 1에게 항생제가 처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항생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환자들에게 처방했거나 약의 종류나 투약량을 잘못 처방한 경우가 64%였다. 이 연구 논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을 대량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런 약물의 내성을 가진 미생물을 선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약의 적절한 사용은 물론 환자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한 사용 가능한 치료법의 내성을 가진 미생물에 감염이 될 수 있는 환자들에게도 잠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항생제는 복용 자체가 그 궁극적인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독특하다. 항생제는 나쁜 균뿐만이 아니라 좋은 균들도 죽여서 그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다른 나쁜 균들이 뒤를 이어 번성할 것이라는 말을 참 어렵게도 썼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하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의사는 이미 개발된 항생제가 제어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낸다. 의학적인 부주의와 무능력 때문에 지불해야 할 값비싼 대가다. 미생물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자꾸만 증가하면 마침내 의료 치료 기술의 수준은 몇십 년 전 페니실린이 처음 소개되기 이전 시대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사실 폐혈증은 혈류의 감염. 폐혈증 같은 일부 감염 질환들의 사망률은 이미 항생제가 사용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의사들이 행태를 바꿔서 항생제의 사용에 더 신중을 기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월터 길버트 교수가 경고한 날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버드 대학의 화학자인 길버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감염성 질환의 80%가 이미 개발된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게 될 날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왜 수많은 의사들이 항생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감기와 독감 그리고 여타 바이러스성 감염에 항생제를 처방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이죠. 왜일까요? 그들은 서로 환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처방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의학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지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합리화는 용납되지 않는다. 더 그럴듯한 가능성은 이렇다. 의사들이 감기와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감기와 독감에 대한 치료약은 실제로 없지만 의사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환자에게 무엇이든 주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 자신이 의대에 다니는 동안 끊임없이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사들이 그런 강박 증상을 버릴 수 없다면 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위약을 환자에게 주지 않는가다. 감기에 걸린 아이를 병원에 꼭 데려가야겠거든 의사가 처방하려 들 항생제나 다른 쓸모없는 약들로부터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의사가 그런 처방전을 발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과거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간 환자들의 95%가 한 장 이상의 처방전을 받았고 그 가운데 60%가 항생제였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쓸모없는 투약 때문에 돈을 낭비하는 것 말고도 다른 위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항생제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비율은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다. 한 공식적인 연구에서는 페니실린 G와 설피속사조를 함께 투여한 아이들의 4%와 암피실린을 투여한 아이들의 29%가 구토와 묽은 대변 그리고 피부 발진의 부작용을 보였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지만 치료를 받은 아이들의 약 2%에게서는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복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일부 약들을 처방하는 데에 익숙한 의사들은 그런 정도의 비율을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애초부터 처방되어서는 안 될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2%에 해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부모에게는 분명히 높은 비율이다. 의사가 테트라시클린을 처방하거든 특히 경계해야 한다. 아이가 8살 이하고 특별히 생명이 위험한 질환에 걸린 것이 아닌데도 테트라시클린을 처방하는 의사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시 병원에서 나오도록 하라. 다른 의사를 찾으라. 그 의사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다. 1975년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8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테트라시클린을 처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테트라시클린은 뼈의 성장을 지체시키고 간을 손상시키고 위장장애와 메스꺼움, 설사, 구토,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테트라시클린을 장기 복용하면 아이의 이에는 영구적으로 노란 얼룩이 생길 수 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먹여야 할지 고려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이 있다. 많은 의사들은 이치에 닿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사실이다. 항생제의 사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그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예전에 커다란 도시병원 한 곳에서는 처방을 내리는 의사들에게 약국에서 항생제를 내주기 전에 감염질환 전문가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제한 조치가 없어지자 암피실린의 사용이 8배로 늘었다. 이 예와 비슷하게 클로람페니콜이 제한약품의 목록에 오르자 사용량이 10분의 1로 대폭 줄었다. 항생제의 오용에 관한 문제를 장황하게 다루는 이유는 당신 아이의 안녕과 미래의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다른 약의 사용에도 물론 반대를 제기할 수 있고 의사들이 잔뜩 가진 무익하고 기회주의적인 속임수를 사용할 기회를 주어야 할 듯한 압박감에도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에 관한 한 소아과 의사들이 받는 수련은 그다지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상식을 대체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 기침과 감기, 독감에 대한 맨델존 박사의 명쾌한 조언. 감기와 독감 그리고 후두염에 걸리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이며 현재까지 의학적인 치료법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질환들은 우리 몸의 방어 메커니즘이 보통 며칠 안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간호는 필요치 않다. 하지만 감기나 독감 또는 후두염에 걸린 아이가 겪는 불편함을 완화시켜주고 회복을 앞당겨줄 몇 가지 방법은 있다. 감기와 독감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조언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의 방 또는 집 전체에 습도를 높게 유지하라. 가습기는 자주 청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균을 퍼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아이가 코로 숨을 쉬는 데에 불편을 겪거나 후두염으로 인한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면 욕실로 데려가서 문을 꼭 닫고 샤워기를 가장 높은 온도로 틀어놓는다. 그리고 20분 정도 수증기가 가득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2. 기침, 재채기 또는 발한으로 손실되는 수분을 보충하도록 아이에게 음료를 먹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시간당 240cc 정도의 음료를 마시게 하라. 영양소가 들어있는 과일 주스를 마시게 하면 가장 좋지만 일단은 아이가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3. 아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초기 단계에는 침대에 누워있게 하는 편이 좋지만 강제할 필요는 없다. 침대에 누워있기 싫다고 저항한다면 일어나게 해도 좋다. 하지만 가능한 한 체력을 너무 소모하지 않도록 하라. 지나치게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밖에 나가도록 허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4. 약을 먹이면 증상이 약간은 완화되겠지만 최대한 모든 약을 기피하라. 그냥 보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가 힘들어하거든 서너 가지 증상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종합 감기약 대신 아이를 가장 괴롭히는 증상에만 사용되는 약을 준다. 이틀 이상 약을 먹여서는 안 된다. 진해정은 많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므로 피한다. 진해정은 사탕 같은 맛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다 복용하기 쉽다. 5.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감기약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기 전에 상기해야 할 것이 있다. 스스로를 치료하려는 아이 몸의 노력을 당신이 방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수분 공급과 습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당신은 할 만큼은 거의 다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6. 박테리아성 폐렴일지도 모르는 심한 호흡곤란이나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증상이 아이에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 편이 좋다.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야 한다. 7. 아이가 감기에 걸렸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영양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화학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조리된 음식에는 화학 첨가제가 들어있다. 8. 약국 선반에 가득한 약을 통째로 먹이는 것보다 인내와 사랑이 듬뿍 담긴 애정 그리고 부드러운 위안이 아이를 훨씬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